제가 요 강의 제목을 받고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까지 보통 사람들이 강의를 할 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그런 것, 경험을 공유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강의가 처음이고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됐고요. 아마도 이제 제가 이제 쭉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 제 재능이 굉장히 평범하다라고 항상 느끼는데 그런 그 한계를 항상 느끼면서 좀 다른 선생님보다 좀 오랫동안 연구에 이제 하면서 그 경험이 좀 더 많지 않을까 해서 저한테 그 오랜 기간 연구한 것들을 한번 좀 발표하라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는 내용은 그, 어, 6가지 이제까지 쭉 강의하면, 연구하면서 느낀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995년도에 제가 전공의 때 논문을 쓰는 과정을 한번 얘기를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연구자로서 한번 이제 기초 연구 좀 해볼까 하고서 2003년하고 2006년도에 기초 연구를 한번 해볼까 하고서 시도했던 것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 첫 SCI 논문을 어떻게 했는지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2015년도하고 최근에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가. 아마도 요 최근에 나온 걸 가지고 선생님들이, 한만영 선생님이 연구를 좀 많이 하는구나라고 느낄 텐데, 사실은 그 전에 비슷한 연구를 가지고 똑같은 시간을 들였는데, 아마 최근에 연구가 많으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총 6가지 논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선생님들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전공의 때 이제 어떤 식으로 보통 연구를 시작하냐면 제 첫 이제 레지던트 2년 차 때 우리 스텝 선생님이 이제 회진을 돌고 있는데 한 3월 달쯤에 뭐라고 했냐면 편마비증 한번 증례 찾아서 가을에 학회에 발표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고 그때 전희미 선생님 계셨는데 편마비를 어떻게 찾아요? 그랬더니 헤미프레이지 하니까 그거 차트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걸 준비해가지고 초록을 내고 그다음에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월 달쯤에 아마 받았을 겁니다. 3월 달쯤에 받는데 10월 달에 지금도 이제 소아청소년학과는 10월 달에 학회를 하거든요. 10월, 11월. 그리고 초록 마감이 한 8월 중순쯤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데이터를 막 분석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 분석은 그 당시에 음의교록실 가갖고 쭉 가갖고 차트를 쭉 정리를 하고 뭐 그런 과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조사를 하고 헤미프레이저에 있는 환자를 찾아내고 그들의 뭐 성별이나 뭐 이런 것들 쭉 조사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당시에 지금 위생슬이 유행했는데 그 당시에는 종합병원이라는 그 의사 시리즈가 드라마가 유행했었습니다. 그 당시 그, 종합병원에 한만용이라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의무교육실에 있는 직원이 저한테 한만용이 굉장히 나쁜 사람처럼 나오는데 선생님도 그래요? 라는 식으로 물어본 기억이 있는데 하여튼간 그 당시 의무교육실에 다니면서 이제 데이터를 모으고 데이터에 대해서 8월 30일 날쯤 초록을 이제 제출을 하고 학회 발표를 10월 20일 했는데 선생님들이 어떤지 모르지만 굉장히 저는 힘들었습니다. 초록 발표를 하고 그러는데 아는 게 없으니까 굉장히 힘들고 이런 주제를 받고 데이터 취합하고 초록을 만들고 그다음에 또 그거를 잘 아는 것도 없는데 그걸 또 이제 디펜스를 한다고 또 논문을 막 읽으면서 발표를 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든 과정이니까 그다음부터는 논문을 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3년 차 되니까 갑자기 스텝 선생님이 논문 언제 쓰나라고 말을 하니까 갑자기 이제 이것도 논문 써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논문 쓰려고 막 했더니 도대체 이제 인트로덕션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방법하고 그다음에 결과를 어떻게 쓰고 디스커션 어떻게 쓰고 쓰려고 다 보니까 데이터가 좀 부족한 거 보이고 그럼 다시 의무교육 가서 다시 한번 뒤져봐야 되고 뭐 이런 과정을 쭉 해서 굉장히 어렵게 논문을 썼고 아마도 처음 논문을 쓰는 분들은 다 이런 비슷한 과정을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논문을 주제를 받고 논문에 대해서 데이터를 취합하고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분석한 결과를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논문을 이제 방법하고 결과 쓰고 보차에 쓰고 초록 쓰고
그다음에 제목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논문 제출하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또 이제 리비전하고 뭐 그런 거죠. 근데 그 당시 이게 한글 논문이거든요. 소아신경학회인데 요새는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하여튼간 현마비층 88례 임상적 고찰이라는 내용으로 논문을 써가지고 이렇게 쭉 했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뜻깊은 것보다 굉장히 힘든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어, 그 논문을 딱 쓰고 제가 느낀 거는 야 이렇게 논문을 쓰는 것들이 힘들면은 논문을 쓰는 것들은 나는 안 해야겠다. 논문에 재능이 정말 없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내가 논문을 쓰면 안 되겠다는 그런 딱 각성을 한 다음에 우리 이제 전공의 때 보통 그 당시에는 원저를 하나 쓰거나 뭐 공동 저자로 들어가거나 뭐 그런 조건이 꼭 있어서 야 이제 논문 하나 썼으니까 됐구나. 나는 이제 전공의를 끝내고 그냥 개업이나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연찮게도 내가 이제 우리 병원에 이제 와가지고 이제 어, 진행을 하면서 논문을 쓰다 보면은 전공의들이 꼭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뭐냐면 논문을 쓰다 보면은 전공의 선생님들이 선생님 저 논문 쓰는 거 너무 힘들고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전공의는 저를 보면서 저는 뭐 논문을 굉장히 쉽게 쉽게 쓰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전공의 때 느낀 것들보다 지금 전공의들이 저보다 재능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논문 쓰는 거나 아니면 그 오리엔테이션 잡혀 있는 거나 그런 걸 보면은 저보다 재능이 나은 것 같은데, 우리 전공의들도 재능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항상 같은 말을 똑같이 그 친구들한테 합니다. 뭐냐면, 내가 똑같은 감정을 레지던트 때도 느꼈고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논문 쓰는 것도 하나의 훈련이더라. 우리가 레지던트 때 환자를 보면 훈련을 쌓듯이 맨 처음에 환자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 다음 환자 보면 좀 더 쉬워지고 그 다음 환자 보면 참고문헌 하나 쓰는 것도 되게 어려운데 이게 참고문헌을 자꾸만 쓰다 보면 참고문헌의 형식도 좀 알아보이는 것 같고 방법과 결과는 항상 제가 레지던트한테 항상 하는 말이 다른 논문 그대로 삐껴라. 단지 주어와 목적어하고 숫자만 바꾸면 된다. 라고 항상 말을 하듯이 어떤 패턴이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은 그런 것들이 쓰는 형식이 논문 쓰는 것들이 하나의 훈련이다. 라고 항상 제 전공의들한테 말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지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사실은 두 번째 논문은 좀 더 그 어드밴스된 제목을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청국장 발효균인 바실루스 서버틸리스가 알레르기 환자의 인터루킨 4하고 인터루킨 5 인터페론 감마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내과에 오도현 선생님이 계셨는데 오도현 선생님이 이제 그 논문 쓴다고는 하는데 뭐 별거 없고 그러니까 신진 교수 연구과제를 한번 내면 좋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신진 교수 연구과제는 채택이 다른 것보다 쉽대요. 그래서 쉬운 모양이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전공의하고 같이 이제 차트 분석, 우리 선배 선생님들이 계속 했던 것들이잖아요. 차트 분석을 해가지고 임상 논문 내고 뭐 그런 식으로 쭉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신전 교수 연구 과제를 내려면 임상 연구는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와가지고 그럼 나도 한번 신진 교수 연구 과제를 낼 때 한번 그 기초 연구도 좀 내면서 좀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요 연구 계획서를 쓸 때 사실은 제가 피크트 한번 잡아본 적이 없거든요. 뭐 그 쭉 보면은 뭐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의과대학 졸업하고 공중보건의하고 인터레전트 하는데 언제 뭐 피켓을 잡아보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연구는 기초 연구에 좀 더 많은 점수를 주고 임상 연구는 논문 안 줄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연구 계획서를 썼어요. 그냥 다른 사람 연구하는 것들을 뭐를 썼냐면 당시에 이제 알레르기가 굉장히 이제 유산균을 먹는 환자들에서 유산균을 먹으면은 알레르기가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그 당시 한 1999년인가 란셋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유산균이 그러면은 같은 발효균이 있는 김치나 청국장이나 뭐 그런 된장을 먹으면은 알레르기가 우리나라에 적은 것들이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환자피를 뽑고서 이제 인터루킨 5, 인터스킨 4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연구 계획서를 쭉 써서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어, 그래서 이게 연구자로서 이제 기초 연구를 그냥 저는 경험이 없었고 연구비는 아마 좀 기초 연구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차트 분석을 하는 것들은 연구비는 주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연구비를 따는 것들이 쉽지가 않고 임상 연구자로서 어렵구나라는 것들을 느꼈고 그 후에 저는 이제 연구비를 따는 것들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연구비 제출을 해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초 연구를 해보지는 않을까. 그래서 지금까지 제 이름으로 제가 써가지고 연구비를 한 번도 수혜를 못 받았어요. 다른 친구들이 좀 도와줘가지고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받을 수 있어서 제가 한 것들을 하지는 못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비 없이 그냥 버티면서 이제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 자금을 따는 것도 하나의 큰 재능이다라는 것들을 제가 그 당시에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연수를 가잖아요. 그죠? 연수를 가는데 연수를 가면은 뭔가 기초 연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근데 기초 연구에서 그 당시에 마우스 연구는 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우리 병원의 마우스 연구는 세팅이 안 됐고 그렇다면 이제 뭔가 연구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초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제 피를 뽑고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관련 연구자를 찾다가 이제 연수를 가게 됐습니다. 그 당시 이제 연수를 가서 한 거는 뭐냐면은 덴드라이틱 셀을 했어요. 덴드라이틱 셀을 해가지고 공해에 노출이 됐을 때 덴드라이틱 셀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뭐 그런 것들을 쭉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야, 나 이제 덴드라이틱 셀에 서 모르는 거 없어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덴드라이틱 셀에 대해서 이제 연구계 이제 했는데 연구를 결과가 없으니까 연구비는 못 딸 것 같으니까 다른 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연구를 세팅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내과 황성 교수님이 연구원이 좀 있어가지고 막 도와주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과 황성 교수님 이제 연구원에 조여진 연구원이 있었어요. 조여진 연구원이 이제 뭔가를 이제 연구원으로서 있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했을 때의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연구 계획을 이제 환자를 대상으로 준비를 했는데 뭐냐면 덴드라이틱 셀을 이제 해서 T셀하고 반응을 해서 아마도 알러지 환자하고 대조군의 반응이 좀 틀릴 거다라는 그런 가정으로 이제 했습니다. 근데 요 덴드라이틱 셀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뭐냐면은, 그리고 피도 많이 들어요. 뭐냐면,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혈액이 한 20에서 50cc 정도 필요한데, 제가 보는 환자들은 대부분 애기들이잖아요. 20cm에서 50cm 피 뽑겠다라면은 나가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환자 보호자한테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보호자 혈액을 이제 뽑은 다음에 알레르기가 있으면 공짜로 검사해주고 뽑아서 PBMC를 추출을 한 다음에 막스로 돌려서 모노사이트를 뽑아내고 모노사이트 딜라이브 덴드라이틱 셀을 막고 그 다음에 거기서 PBMC를 해서 T셀을 이제 또 뽑고 그리고 T셀과 모노사이트 덴드라이틱 셀에 대해 알레전을 처리한 다음에 반응을 보는 과정. 이 과정을 쭉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한 번 딱 돌리면 한 3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굉장히 한 번 돌리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야, 이렇게 어려운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굉장히 어렵게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쭉 연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2년 동안 연구를 하면서 논문을 쓰지를 못했어요. 논문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어가 내가 못하는 거를 이제 느꼈어요. 그 한글로 논문 쓰기도 힘든데 영어로 쓰려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결과는 다 나와가지고 이제 논문 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제 문장을 한 문단을 딱 쓴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다 보면은 좀 다른 일로 바쁘다 보면서 못하고 해서 딱 보면은 좀 마음에 단대고 그 문단을 좀 바꾸려고 그러면 또 한 일주일 걸리고 그래서 계속 미뤄지더라고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 시간이 많이 들고 힘이 드는구나. 나는 이제 영어로 논문을 쓰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후부터는 영어로 논문을 쓰려면은 영어를 잘하는 친구하고 좀 친해져야겠구나. 그런 전략을 세웠고 내가 이제 기초 연구를 하면서 너무 이제 힘들어하니까 이제 내가 기초 연구를 못 하겠구나. 왜냐하면 이제 연구비를 받으려면 기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이제 영어도 안 되고 이제 연구비 전공의한테 시키면은 기초 연구에 대해서 덴드라이틱 셀이 어떻게 되고 전공의가 그걸 이해하고 쓰기가 되게 힘들고 결국 내가 써야 되는데
기초연구 선생님들을 보면은 석사나 박사나 쭉 있는데 이거는 나는 내가 해야 되니까 이거 기초연구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근무하던 우리 박혜원 선생님이라고 있었는데 여자 선생님인데 기초연구 너무 하기 힘들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아이와 세포는 같이 키울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선생님도 이제 기초연구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여자 선생님이니까 저보다 더 이제 아기도 키워야 되고 세포도 키워야 되고 얼마나 시간이 바쁘겠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 나름대로 이제 결정을 내는 거라고 기초 연구를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이게 이제 저한테 항상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로 이제 기초 연구를 이후에 포기를 딱 한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젊은 선생님들이 박사 때문에 PhD 때문에 아니면은 뭔가 해서 기초 연구도 임상 연구를 하면서 외래 5번씩 보면서 기초 연구를 하는 걸 보면은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약간 안쓰럽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임상도 하고 기초도 하는 것들이 도움을 안 받고는 굉장히 힘들 거다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걸 관련돼서 연구를 하면은 내가 못한 길에 간 거라 생각이 좀 들어서 참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고생을 하다가 프로덕트 없으면 안쓰럽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스님들도 이제 그 PhD 과정으로서 기초 연구도 하기도 하고 역학 연구도 하기도 하는데 요 두 가지는 사실은 연구비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구비가 없으면은 굉장히 힘이 들고 뭔가 연구비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쭉 보면은 결국 우리 선배 선생님들이 했던 거를 그대로 따라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환자를 보고 환자의 약간 전향적인 후향적 비슷하게 이제 혈액을 뽑고 그리고 검사도 하고 연구비가 없으니까 뭐 약간 후향적으로 하면서 데이터를 모으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작업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 아마도 이제 연구비가 없으니까 이제 다른 연구는 좀 좋은 퀄리티를 가진 연구는 포기를 하고 그런 연구를 하게 됐는데 그런 연구는 보통 한 임팩트 팩터가 한 5점 미만 정도 가는 거라고 알고 있고, 뭐, 그래도 연구하는 것들이 뭐, 할 수는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한 2003년에 연수를 갔다 와서 2004년도 한 다음에 2005년, 6년도 지내면서 이제, 이게 기초연구는 너무 힘들고 나한테는 내 재능을 넘어서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선배들이 따라갔던 길을 이제 임상연구로 따라가는데 그 롤 모델을 찾았어요. 롤 모델. 임상 연구를 좀 하면서 연구비도 별로 없으면서 그래도 좋은 잡지에 내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롤 모델을 쭉 찾았는데 한 분을 찾았습니다. 한 분을 찾고 그분을 딱 따라가려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좋은 잡지에 내는 거를 봤는데 그분의 연구 동료들이 그분의 평가를 그렇게 좋은 평가를 내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연구 목적을 뭐로 잡았냐면 내가 연구를 하는 것들은 좋은 잡지에 연구 논문을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나랑 같이 연구하는 동료들하고 같이 점심 식사하는 걸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뭐가 좋냐면 건강에 좋아요. 왜냐하면 좋은 잡지에 꼭 SCI에 내지 않아도 되고 그냥 좀 같이 이제 점심 먹고 좀 같이 얘기를 하다 보고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면은 그 자체로 또 즐겁기도 하고 가끔 SCI 논문 내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제 목적이 좀 더 부드럽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목적을 좋은 잡지보다는 커뮤니케이션으로 잡았습니다. 의사는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의사는 왜냐하면은 기초연구 선생님들은 좋은 잡지나 좋은 커뮤니케이션 논문을 못 내면 석사, 박사 받기 힘들고 연구비 받기 힘든데 의사는 뭐 꼭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공의들하고 같이 이제 같이 궁금한 것들을 해결하는 거를 목표로 잡고 연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첫 SCI 논문입니다. 뭐냐면은 2004, 6년도에 이제 롤 모델을 잡고 이제 임상 연구도 나도 열심히 해봐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2006년도에 여성병원이 생겼어요. 여성병원이 생기면서 그 니들 옮겨가니까 그 당시에는 내과하고 같이 폐기능 검사를 했는데 내과에서 폐기능 검사를 하면은 소아과 예약을 하면 거의 안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은 소아 잘 검사 안 되잖아요. 내과 한 두 명 할 때 소아과 한 명 하니까 그 검사실에서 자꾸만 내과 검사하는 소아과 검사하는 거를 잘 안 해줘가지고 항상 기분이 나빴는데 여성병원을 옮기면서 기계를 사준다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라고 해서 iOS라는 패기는 기계를 딱 샀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이제 환자를 모집을 해가지고 연구를 대상자를 모집하고 했는데 그 3년 후에 이제 SCI 논문이 됐어요. 이제 제가 1998년인가 우리 병원에 왔는데 한 10년 만에 이제 첫 SCI 논문을 낸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을 보면은 SCI 논문을 굉장히 잘 내더라고요. 근데 저는 굉장히 어렵게 냈기 때문에 SCI 한 편 한 편이 진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라는 것들을 제가 느꼈고, 그런 과정의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연구를 하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폐기능 검사를 했는데 폐기능 검사도 소아에서 폐기능 검사는 알러지보다 또 연구자가 더 적어요. 그래서 폐기능 검사를 하면은 임팩트 팩터가 더 적고 알러지 논문은 내면 더 허접한데 좀 더 좋은 임팩트 팩터로 가는 것 같고 폐기능은 열심히 했는데 임팩트 팩터가 좋은데 못 가고 뭐 그런 것들 아마 선생님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을 저도 그대로 느끼면서 이제 연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제가 느낀 거는 2009년부터 이제 임팩트 팩터 한 5점 미만의 논문을 한 SCI 논문을 이제 규칙적으로 한 편에서 두 편 정도 매년 냈던 것 같아요. 내면 냈는데 이 당시에 문제는 뭐냐면은 논문 쓰는 것들이 하나하나 쓰는 것들이 쉽게 가는데 단편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iOS 폐기능 검사를 하면은 환자를 쭉 한 1년 정도 모으고 그리고 논문을 쓰고 딱 끝나는데 사실은 iOS를 폐기능 검사를 한 다음에 좀 더 그 어드밴스드에서 추적을 하거나 뭔가 검사를 많이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추적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좀 더 검사를 많이 피검사를 해놨고 저장해놨으면 해야 되는데 IRB도 또 통과해야 되고 연구간호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으니까 항상 할 때마다 아주 단편적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논문을 한 편 쓰고 끝나고 한 편 쓰고 끝나고 그러니까 논문 데이터를 얻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더니 이제 논문 쓰는 것 과정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는 것들이 아주 단편적으로 끝나니까 제가 느낀 거는 SCI 논문을 이제 한 연구자가 열심히 쓰면은 한 편에서 두 편 정도 더 열심히 하면 한 세 편 정도 쓰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 굉장히 열심히 하긴 하는데 전공의가 저한테는 안 하고 다른 연구자한테 한만영 선생님은 늦게까지 연구를 열심히 하긴 하는 것 같은데 프로덕트가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를 저한테 누군가가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뭔가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논문이 1년에 한 편이나 두 편밖에 안 나오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이거를 타개하는 방법은 알고는 있었는데 타개하는 방법은 제 자체에는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뭐가 있었냐면 성남 아토피 사업이라는 것들을 발주했어요. 이게 연구비가 아니라 사업이에요. 뭐냐면 2010년도부터 전국에 아토피 피부염이 환자가 많이 느니까 정부에서 뭔가 대책을 세워서 아토피를 예방하는 사업을 한다라는 그런 걸 막 했거든요. 뭐 아토피 센터를 만들고 아토피 뭐를 하고 뭐 그런 건데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이게 참 쓸데없는 돈을 많이 정부가 돈을 들여붓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성남에서 이제 그런 사업을 한다고 딱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지혜미 선생이 이제 이거 돈 받자 그래서 좋다라고 했는데 저한테 눈먼 돈이 온 거죠. 그죠? 눈먼 돈이 오면서 사업을 한다고는 했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저한테 이게 연구할 수 있는 저한테 마지막 기회가 왔구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연구비를 없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하면 연구비가 이제 사업비겠지만 연구비가 올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 한 1년에 1억 정도 오는데 그걸 전부 이제 검사나 하거나 뭔가를 하면은 뭔가 연구를 많이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좋아했던 것들이 뭐냐면은 이제 소설책 읽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항상 소설책 읽는데 이제 연구 기회가 온 것 같아서 시간 확보 차원에서 소설책 읽는 것도 딱 끊고
그다음에 그 당시부터 이제 병원 뭐 행정 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부원장도 하고 과장도 하고 막 그런데 요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마음에 걸린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것들이 하나씩 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연구에 좀 더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래서 시간을 확보 차원에서 좀 더 그 요게 연구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쭉 연구를 2015년부터 2016년, 2017년, 2018년 아니요, 2015, 16, 17년 3년 연구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년 동안 이제 단면 연구를 했거든요. 단면 연구를 하면서 자동적으로 자꾸만 넘어가네요. 단면 연구를 하면서 이 당시 이제부터 이제 논문을 많이 쓰기 시작했고 요때 논문을 많이 쓴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이 당시에 이제 검사를 3년 동안 쭉 하면서 제가 느낀 감정은 뭐냐면은 아, 이게 연구비가 있으면은 연구를 많이 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의 샘플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모아놓고 그걸 대상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이제 검사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것들이 했고 그걸 이제 3년에 걸쳐서 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두 번째는 주위에 그 당시에 좋은 동료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소아과 레지던트가 굉장히 인기 없어서 한 명도 안 들어오는데 이 당시에는 내과가 인기가 뚝 떨어지고 소아과가 이제 인기가 있었던 때거든요. 2015년, 17, 18. 그러면서 이제 소아과로 좀 재능 있는 레지던트가 경쟁하면서 좀 들어오면서 그 친구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왔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연구비를 통해서 플랫폼을 좀 구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서치 플랫폼을 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아마 이때부터 아마 이제 1년에 좀 다른 그 전에 1년에 한두 편 뭐 똑같죠. 뭐 근데 연구비가 딱 생기는 순간 아 이게 좀 더 체계적으로 가면서 연구 결과를 많이 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남 아토피 사업이 너무 돈이지만 그게 평생 저한테 오지는 않고 아마 2017년에 끝났고 그런데 이게 그 연구비는 없고 이제 그 연구비의 단맛을 내가 느꼈는데 계속 연구를 하고 싶은데 연구비는 없고 그런 딜레마에 딱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렇게 쭉 보는데 이비인후과 선생님의 김소영 선생님이 연구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김소연 선생님이 이 연구를 쭉 내더라고요. 근데 딱 보면은 국민건강영양조사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아니더라도 빅데이터를 이제 하면은 왜냐면은 이전까지 내가 이제 그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병원 데이터를 먹거나 할 때 데이터를 막 모으느냐고 한 1, 2년 고생해서 논문 하나 딱 내는 건데 빅데이터를 분석을 하면 데이터가 다 있어요. 연구 주제만 딱 정리를 하면은 그냥 논문 데이터 클리어링 한 다음에 통계 쓰고 다 바로 논문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김소영 선생님 하는 걸 쭉 보면서 나도 빅데이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2018년도에 알패키지를 좀 배우고 이제 빅데이터를 신청을 하는데 양필 선생님 그때 이제 우리 병원에 오면서 좀 그런 걸 해서 좀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면서 이제 빅데이터를 2019년도에 신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020년 동안 계속 이제 사스를 하더라고요. 사스를 하는데 또 사스는 내가 알패키지를 하려고 그랬는데 사스는 또 처음 보는 통계잖아요. 그래서 고생 이제 사스 공부를 하면서 뭐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2021년도부터 다른 플랫폼을 내가 작성을 한 거죠. 뭐냐면은 빅데이터로 쭉 똑같은 그 플랫폼을 작성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우리 그 류마티스 최진전 선생님이 대장균에 감염이 되면 자가면역 질환이 많이 생긴다는 식으로 나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빅데이터로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해서 같이 합시다라고 해가지고 대장균으로 감염된 ICD 코드로 입원한 환자를 뽑고 자가면역 질환 ICD 코드 꽂고 한 10년 추적을 해서 데이터 클리어링하고 통계내고 논문 작성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주제가 딱 떠오르면 데이터를 모으려고 지금부터 시작하면은 1년 후잖아요. 근데 1년 후에 선생님들 경험해 보셨지만 1년 후에는 그 주제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빅데이터는
주제가 떴다. 그리고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결과를 딱 내고 논문을 바로 시작할 수 있거든요. 아주 자기가 생각하는 따끈따끈한 것들에 바로 논문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빅데이터가 굉장히 큰 매력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마 선생님들이 제가 연구를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제가 2010년도, 11년도 1년 논문을 1년 한두 편 쓸 때랑 지금 쓸 때랑 그 연구에 투자하는 시간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뭐 연구 할 것도 별로 없어가지고 행정도 좀 더 많이 했지만 사실은 시간 쓰는 것들이나 아니면 스트레스 받는 거나 그런 것들은 거의 비슷한데 이런 프로덕트가 좀 차이가 나는 것들은 아마도 이런 플랫폼을 작성을 해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만약에 1998년도에 우리 병원에 처음으로 이제 레지던트 끝나고 가지고 뭐 한글 논문 쓰다가 SCI 논문 써야겠다고 생각했다가 기초 연구를 했다가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이리저리 헤매다가 이제 운 좋게 이제 연구비를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만약에 최근에 이제 새로 선생님이 오면은 연구에 필요한 것들이 이제 연구비도 있어야 되고 논문을 쓰는데 자기 생각을 논문을 많이 쓰는 사람의 특징을 딱 보면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자기 생각을 영어로 잘 쓸 수 있는 선생님이거든요. 그런 선생님들 그런 건 영어도 잘 쓰지는 못하는 것 같고 통계도 못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코딩도 못하는 것 같고 기초 연구를 하고 싶은데 피펫에 대한 경험도 하나도 없고 이런 경험이 이런 선생님들이 대부분일 거고 저처럼 평범한 선생님들이죠. 여기 하나 뭐 있을까 말까 그런 대부분 그런 선생님들이고 저랑 똑같은 고민을 많이 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만약 이렇다면은 만약에 내가 처음으로 이제 다시 우리 병원에 왔을 때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을 때 두 가지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먼저 챗GPT를 사용할 것 같아요. 내가 영어를 전혀 못 쓰는데 챗GPT를 쓰면은 그럴듯하게 나오더라고요. 또 코딩을 전혀 못 하는데 챗GPT를 하면은 그럴듯하게 또 코딩을 잡아줘요. 알레르기 정보도 그럴듯하게 나는데 알레르기 정보는 내가 밸리데이션을 할 수 있는데 영어하고 코딩은 밸리데이션을 못 하거든요. 근데 밸리데이션 하는 것들은 과정이 좀 힘들더라도 챗GPT를 활용을 하면은 좀 더 그런 것들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한 가지 재능은 갖고 있어야 돼요. 코어를 하는 거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논문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기 힘들거든요. 저는 연구 자금을 갖고 있는 선생님한테 약간 친한 척하고, 그다음에 논문 쓰는 영어를 잘 쓰는 사람 친한 척하고, 뭐 그런 식으로 코어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통계에 대해서 좀 아는데 통계를 아주 슈퍼피셜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힘들어 하시는 것들이 봐서는 통계를 통해서 저는 다른 선생님하고 코어를 하기 때문에 뭔가 자기만의 재능을 하나 갖고 있고 그거에 통해서 다른 재능 있는 선생님들하고 코어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코어의 기본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쭉 하다 보면 뭐냐면 내가 손해 본 만큼 본 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다른 선생님한테 줘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야지 그 다른 선생님이 동등하게 스스로가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지 다음 연구를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이제 저자가 항상 문제잖아요. 그래서 요새 연구를 쭉 보면 교신 저자가 항상 두 명 붙고 일 저자도 그 두 명 붙고 막 그런 식으로 가는데 일단 좀 더 많은 것들을 쉐어링을 할수록 기회가 많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리서치 플랫폼을 해가지고 막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연구를 계속 앞으로도 나갈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 제 이제 그 연수를 갔다 왔을 때 제 희망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뭐냐면은 내가 이제 우리 병원에 들어와서 초등학교나 중등소 아이들한테 우리 병원을 소개하는 그런 저기를 한번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걸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10년, 15년이 넘었는데 해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리서치 플랫폼을 하면서 내가 좀 이제 욕심을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 병원에 한 연구원을 한 두 명 정도 우리 병원에서 연구 조직에서 뽑아주기만 하면은 제가 고민했던 것들을 그대로 다른 선생님들이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기초연구 연구자 우리 병원에서 도와주는 것만 것보다 한 10분의 1만 도와줘도 프로덕트가 임상 연구자들한테 좀 더 많이 돌아갈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연구원 한 명이 보통 전념을 하면은 한 2주나 한 달이면 연구 결과를 내거든요. 한두 명만 있으면 한 1년에 한 2, 30명 정도한테 혜택을 갈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플랫폼을 우리 병원에 세팅하면 좋겠다. 그런 욕심은 있는데 욕심만 있지 뭐 될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런 세팅이 누군가가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현미 선생님이 하고 정수인 선생님이 통해서 리서치 플랫폼을 연구중심병원으로 해서 이제 기초연구 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지금 짜고 있고 그게 이제 데이터를 환자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모아서 1년 한 200명 정도 모으고 그리고 한 10년 후 제가 퇴직할 때쯤 누군가가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 요그 두 가지에 계속 이제 플랫폼을 작성하려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다 보면은 좋은 점이 몇 가지 있어요. 내가 소아과 레지던트를 이제 인기가 없어가지고 소아과 레지던트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친구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소아과를 하면 좋은 점이 몇 가지 있어? 라고 말을 하면서 첫 번째는 소아과 선생님은 내과 선생님하고 틀리게 치료를 별거 안 해도 애들이 그냥 좋아져. 내과 선생님들은 아무리 치료해도 효과 없는데 소아과 선생님들은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내비두기만 해도 다 좋아져. 그게 소아과의 가장 좋은 점이고 두 번째 좋은 점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를 지나는 두 명을 항상 마주치기 때문에 항상 행복해져.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연구를 하면 좋은 점이 몇 가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면 그 개인의 이익하고 조직의 이익하고 사회의 이익이 항상 일치시킬 수 있어요. 보통 보면은 이제 그 선생님들이 보면은 내가 뭐 이렇게 열심히 있는데 그 병원에서 나를 위해서 나의 이런 것들을 이제 안 알아줘라고 기분 나빠하면서 내가 나가시는 선생님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그 조직이 그 개인의 이익을 꼭 챙겨주지는 않거든요. 근데 연구는 조직의 이익도 되지만 개인의 이익도 되고 또 사회의 이익도 되거든요. 그래서 연구만큼 이렇게 세 가지 이익을 구현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를 하면 나의 이익도 되고 병원의 이익도 되고 우리나라 전체의 이익도 된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의사로서 우리 젊은 레지던트나 얘기할 게 뭐 뭐가 있겠습니까? 뭐 그 천식 치료하는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은 같이 논문을 쓰다 보면 점심을 먹다 보면은 좀 아는 척을 할 수 있어요. 논문에 대해서 막 경험이 좀 더 제가 많잖아요. 한 10년 정도 했으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교류할 수 있는 계속 다른 연구자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 그다음에 연구는 그 멀티플 타겟인 것 같아요. 뭐냐면은 스포츠를 하면은 그 팀이 예를 들어서 이상화 스케이트 선수가 저번에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올림픽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한다는 걸 보면은 스포츠나 그런 걸 보면은 한 사람이 타겟이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연구는 굉장히 멀티 타겟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iOS 연구를 했고 소아 천식 환자에서 뭐 한다 그러면 거기서 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고 전 세계에서도 많지도 않은데 그래서 이 연구를 논문을 딱 쓰면은 내가 우리나라에서는 나보다 많이 아는 사람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연구 분야가 좁기 때문에 임팩트 팩터는 높진 않아도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다 보면은 다양한 장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런 즐거움으로 연구를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강의가 너무 일찍 끝난 것 같은데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